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하루의 마무리를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힘든 피난길에 아이를 낳은 부부 이야기입니다. 피난길에 아이를 낳은 아내. 아주 오랜 옛날 사만 시절 마안의 어느 마을에는 도손이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손은 아내와 금슬이 좋아 어디들 가든 함께 다녔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들 부부를 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손 좀 보게 얼굴이 정말 환하게 잘생겼지. 우리나라에 저 사람보다 잘생긴 사람은 아마 없을걸. 아내는 또 어떻고 비길 데가 없을 만큼 빼어나게 예쁘지 않은가? 그래. 하늘이 맺어준 부부야.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은 도손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모두 인물이 좋으니 아기도 정말 예쁠 거야. 그거야 당연하지. 도손은 아내가 아이를 가진 뒤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몇 달 뒤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꿈만 같았지요. 도손은 아기가 태어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다. 놀란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맹골이 쳐들어온 것이지요. 맹골은 이웃 나라였는데 맹골 사람들은 농사일보다 노략질을 하였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 재물을 마구 빼앗고 사람들을 죽였지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도손의 아내는 벌벌 떨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당신은 홀몸도 아닌데 빨리 피난을 가야겠어. 도손은 아내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군사들이 맹골 군과 맞서 싸우는 동안 백성들은 너도나도 짐을 꾸려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도손과 아내도 그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뒤처지고 말았지요. 몸이 무거운 아내를 업고 걷기가 힘에 부쳤기 때문입니다. 도손은 기진맥진하여 아내를 고갯길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배를 움켜쥐고 앓는 소리를 내었지요. 그러더니 얼마 뒤 아기를 낳았습니다. 전쟁의 충격으로 달이 차기도 전 아이를 빨리 낳은 것이지요. 아기를 낳은 후에도 아내는 계속 지쳐 있었습니다. 물을 좀 주셔요. 도손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마실 물과 약을 가져와야 하고 아기를 덮을 포대기도 필요했습니다. 도손은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고 기다려요. 그러고는 쏜살같이 가던 길을 되돌아 마을을 향해 뛰었습니다. 마을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맹골 군사들이 떼를 지어 돌아다니며 재물을 빼앗고 집집마다 불을 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손이 자기 집 가까이 왔을 때였지요. 칼과 창을 든 남자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무엇하러 이곳에 온 것이야? 저는 이 마을 사람입니다. 피난을 가다가 제 아내가 아기를 낳아 물과 약을 구하러 왔습니다. 도손은 솔직히 사정을 털어놓았지요. 그러나 맹골 군사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말거라. 넌 우리의 동정을 몰래 살피러 온 첩자지? 정말 아닙니다. 저는 아내 때문에 여기에 왔을 뿐입니다. 이놈이 그래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구나. 맹골 군사들은 몽둥이를 치켜들어 도손을 마구 때렸습니다. 도손은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 애원하였지요. 저는 첩자가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손은 결국 맞아 죽고 말았지요. 이쯤 고갯길에 쓰러져 있던 아내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서방님이 곧 올 텐데, 우리 서방님이 곧 올 텐데. 전쟁이 끝난 뒤 그 마을 사람들은 도손이 고개를 떠나며 아내에게 여보 곧 올게라고 말하고 아내가 서방님이 곧 올 텐데라고 중얼거리며 죽은 고개라고 하여 이 고개를 고돌제라 불렀다고 합니다. 도깨비 잔치를 해준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염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습니다. 염씨는 승정원 사령을 따라다니며 잔 심부름이나 해주고 사는 사람이었지요. 살림이 너무나 어려워 염씨가 늘 하는 궁리는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어 식구들 배 골리지 않고 살아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밤 염씨는 편지 심부름을 맡아 남산골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심부름 간 곳에서 막걸리 몇 잔을 대접받아 조금 취한 채였지요. 비틀거리며 밤 길을 걷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척이 뜸한 외딴 곳에서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것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염씨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자 그놈이 넙죽 절을 하고 나서 말하였지요. 형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팔도를 둘러보아도 이런 부탁을 할 사람은 형님뿐입니다. 고참들이 저에게 자꾸 신입식을 하라는데 돈이 없습니다. 형님이 저 대신 술과 고기를 풍성하게 장만하여 신입식을 치르게 해주면 제가 나중에 몇 배로 쳐서 갚아드리지요. 염씨는 정신을 차리고 앞을 막고 선 놈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에 패랭이를 쓰고 삼배로 만든 옷 옷을 입고 허리에 전대 같은 것을 둘러 있었지요. 키가 집에 닿을 만큼 컸는데 손에는 채찍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공손하였지만 생긴 것과 하는 짓이 괴상한 것이 아무래도 도깨비 같았지요. 염씨는 겁이 났지만 차분히 생각하였습니다. 염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하였지요. 그대는 누구요? 그리고 신입식 날짜가 언제요? 예로부터 사람들이 저 같은 놈들을 김첨지라고 부르던걸요. 신입식 날짜는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형님과는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신입식을 치르는데 술과 고기가 얼마나 필요하오? 술 10말에 돼지 5마리 정도면 고참들도 흡족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돼지 고기보다 살쾡이 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형님이 그것도 구해줄 수 있을까요? 이왕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마당에 그 정도도 못하겠소. 다만 내일 모레는 날짜가 너무 촉박하니 닷새우가 어떻겠소? 살쾡이 고기만 나온다면야 고참들도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닷새 후에 동대문 밖에 있는 영도교 위에서 잔치를 벌일 터이니 한밤중이 되면 준비한 술과 고기를 형님 혼자 그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말을 끝내자 그놈은 마치 검은 구름이 흩어지듯 슬며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염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닷새 후에 손님을 전송할 일이 있다고 집안 사람들을 속였지요. 그리고 술과 고기를 푸짐하게 장만했습니다. 살쾡이도 30마리 구에다가 양념을 잘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마침내 닷새우가 되었지요. 염씨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술과 안주를 지게 지고 동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약속한 대로 영도교 위에 술과 안주를 내려놓고 자기는 개울가에 내려가 풀숲에 앉아서 김첨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밤이 점점 깊어가도 아무것도 나타나는 기척이 없자 염씨는 은근히 초조해졌습니다. 내가 그날 너무 취해서 헛것을 본 것일까? 그때 갑자기 광희문 밖에 횃불 같은 것이 수십 개나 나타나 어둠 속에 둥둥 떠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영도교 아래에도 똑같은 불빛이 수십 개 나타났습니다. 염씨는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여 불숲 사이에 몸을 숨기고 꼼짝 않고 바라보았지요. 불빛들이 영도교 위 한 곳에 모이더니 이윽고 불빛은 점점 사라지고 40놈도 넘든 괴상하게 생긴 것들이 한 자리에 둘러앉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우두머리같이 보이는 놈이 좌우를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적가기는 어디 있느냐? 그러자 저기서 네,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달려 나오는데 바로 염씨가 닷새 전에 만난 김첨지였습니다. 우두머리가 물었지요. 오늘 너의 신입식 준비는 어떻게 되었느냐? 제 주인께서 미리 술과 안주를 가져다가 저쪽에 다 차려놓았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염씨 성을 가진 사람이지요. 두 놈이 주고받는 말을 들어보니 그놈들은 저희들 부탁을 들어준 사람을 자기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염씨는 이제 적각이란 놈의 주인이 된 셈이었지요. 적각이 우두머리의 앞을 물러나오더니 어둠 속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여명, 어디 계시오? 여기 있소. 염씨가 대답하고 다리 위로 올라가자 적각이 아주 반가워하며 자기네 무리들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분이 바로 닷새 전에 만나 나의 주인이 되어준 여명입니다. 오늘 신입식에 쓸 음식도 이 형님이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를 꺼리고 싫어하는데 이 사람만은 그렇지 않으니 고맙구먼. 우두머리를 비롯한 여러 놈들이 각각 염씨와 인사를 나누고 둘러앉았습니다. 그놈들은 차려놓은 음식 중에 살쾡이 고기가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지요. 염씨가 아주 마음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먹고 마시며 즐겁게 놀고 나서 우두머리가 염씨에게 새로운 부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달 두세 차례씩 우리들을 당신 집에서 놀게 해주면 어떻겠소? 집안 구석진 곳에 술과 안주를 장만해 놓으면 우리들이 집안 사람들 모르게 모여서 놀고 가리다. 그렇게만 해주면 절대 당신에게 손해나는 일 없이 오히려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소. 큰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말에 염씨는
귀가 번쩍 뜨였지요.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니 나야 좋지요. 염씨의 대답을 듣고 우두머리가 좋아하며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내일 밤 여명 집에서 다시 모이기로 하겠소. 집안 식구들에게는 비밀로 하여 우리들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오. 그러는 사이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그놈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취하여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염씨는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술과 안주를 준비하였지요. 식구들이 모두 잠든 한밤중이 되자 그들이 슬금슬금 모여들었습니다. 저마다 손에는 물건 한 가지씩을 들고 있었지요. 전부 값이 꽤 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마당 한가운데 쌓아놓고 우두머리가 염씨에게 말하였지요. 변변찮은 물건들이지만 우리들 정성을 봐서 받아주시오. 돈이 필요하면 내다 팔아도 좋고 그냥 집에서 쓰더라도 아무 탈이 없을 것이오. 그들은 밤새 즐겁게 놀고 나서 새벽닭이 울 무렵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염씨 집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들이 와서 놀았지요. 그리고 그때마다 각자 무언가 한 가지씩은 꼭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내는 동안 염씨는 굉장한 부자가 되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 안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식구들이 뒷간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머리털을 잡아당겨서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든지 양념통 속에 든 양념이 모조리 뒤바뀌어 있다든지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염씨가 가장 귀여워하는 막내딸이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코 밑에 수염이 나 있는 것이었지요. 깜짝 놀란 딸이 대성통곡을 하고 온 집안에 난리가 났는데 세수를 하고 나니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길지도 몰랐지요. 염씨는 결국 그들을 떼쳐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젓가기 하나만을 따로 오게 하여 말을 꺼내었지요. 내가 그대들과 사귄 지 벌써 10년이 넘었구려. 그동안 나는 그대들 덕분에 큰 재물을 모았으니 그 은혜는 이루다 갚을 길이 없소이다. 그런데 이젠 식구들도 차츰 그대들이 드나드는 것을 눈치채게 된 것 같고 이웃들도 우리 집과 어울리려 들지 않는구려. 나는 그대들과 달리 산 사람이라 이 세상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는 살 수 없다오. 당장 자식들을 혼인시키려 해도 우리 집에 장가 들거나 시집 오려는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 않겠소. 그러니 그대의 동료들이 다시 우리 집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오. 젓가기는 염씨의 말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눈물만 주르르 흘리더니 마침내 한숨을 내쉬고 대꾸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명에게 그처럼 폐가 된다면 없어져 주는 게 당연하지요. 다음에 우리가 이 집에 모이기로 한 날 술과 안주를 다른 때보다 더 잘 마련하여 잔뜩 취하게 만든 후에 커다란 전복 껍질에다 두더지 삶은 것을 담아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집어먹고 모두 그 자리에서 녹아버릴 것이니 여명은 그것으로 걱정거리가 영영 없어지는 것이지요. 다음번 그들이 집에 왔을 때 염씨는 젓가기의 말대로 두더지를 삶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술에 잔뜩 취하여 염씨가 전복 껍질에 담아 내놓은 두더지 삶은 것을
좋은 안주인 줄만 알고 남김없이 먹어치웠지요. 그러자 그들은 앉은 자리에서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녹아내리는 자신들의 모습을 서로 바라보며 놀라더니 곧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는 슬픈 목소리로 탄식하였지요. 성인 말씀에 재앙은 밖에서 오기 전에 먼저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지. 우리를 죽이는 이 방법은 우리들 중 있는 자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것이니 그 말씀이 옳구나. 그들은 몸이 녹으면서도 술을 끝까지 다 마시고 마지막으로 눈물 한 방울씩 떨구더니 마침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윽고 새벽 닭이 울고 먼동이 트기 시작하였지요. 염씨가 술판이 벌어진 곳을 둘러보니 자리 위에는 낡아서 못쓰게 된 빗자루며 짐승의 뼈다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제때 썩어 없어지지 못하고 오랫동안 굴러다니다가 그런 도깨비들이 되었나 보다. 염씨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안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 제 손으로 그것들을 쓸어 모아 불에 깨끗이 태워버렸지요. 얼마 뒤 적각이 찾아와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형님과 나의 세상 인연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인사로 천냥을 드릴 테니 받아주십시오. 그러고는 훌쩍 사라져서 그 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염씨는 죽을 때까지 큰 부자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노인의 한을 풀어준 군수. 옛날 한량으로 소문난 김생이 뒤늦게 과거에 급제하여 나간 군수로 부임하게 되었지요. 김군수는 마침 동문수학하던 친구가 근처 군수로 있었기에 그곳을 들렸다 나간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친구와 만나 서로 덕담을 나누고 회포를 푼 후에 헤어질 시간이 되었지요. 이에 친구가 말과 관노를 내어주며 나간까지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군수는 이를 뿌리치며 혼자 간다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 길을 어찌 혼자 간단 말인가? 멀기도 멀거니와 대낮에도 혼자 넘기에는 만만치가 않네. 더구나 최근에는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네. 친구가 만류하는 것이 오히려 김군수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김군수는 기어이 혼자 길을 떠났지요. 늦은 아침을 먹고 떠났는데 한낮이 되어서야 나간과의 경계에 이르자 제가 나왔습니다. 이 제만 넘으면 나간이었지요. 그러나 초인 길인 데다가 사람들도 잘 다니지 않아 길도 가늠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김군수는 거침없이 제를 넘었지요. 하지만 칡넝쿨과 나무들이 어찌나 빽빽한지 금방이라도 맹수들이 나와 달려들 것 같았습니다. 대낮인데도 너무 어두워 무언가 나올 것 같은 음산한 길이었지요. 담력이 좋기로 소문이 난 그였지만 다소 긴장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도 뒤를 돌아보면 다시 그 길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또 돌아보면 또다시 그 길이었지요. 몇 번을 그러고 나니 이제 무서운 마음마저 들고 몸도 지쳐 한 발짝도 옮기기 힘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푹 주저앉아 쉬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백발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가 힘들어서 김군수가 되물었지요. 그랬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8냥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였지만 치맥기가 있나 싶어 그냥 무시하고 그래도 길 동무가 생겼다 싶어 함께 가기를 청하였습니다. 저 노인장, 제가 나간까지 가야 하는데 길을 좀 안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8량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김군수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노인은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김군수가 노인을 따라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따라 나섰지만 어찌나 걸음이 빠른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김군수는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 8량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언제 나타났는지 노인이 바로 옆에 서 있었지요. 노인장, 도대체 8량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노인이 이번에는 손을 내밀며 8량 하였지요. 그때서야 김군수는 노인이 말하는 것이 돈 8량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허리춤에서 돈 8량을 꺼내 노인장에게 주었지요. 그랬더니 노인이 갑자기 풀썩 주저앉더니 이번에는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노인이 김군수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지요. 노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한지라 다들 대성할 것이라 덕담을 하곤 하였지요. 글 공부를 열심히 한 끝에 과거를 보러 갔는데 고을 사람들 모두 장원급제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지요.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던 길에 승평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나간까지 8량이 없어 홀로 고개를 넘다 강도를 만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색이 과거에 급제한 몸이라 관아에 부탁하여도 되었을 터인데 워낙 올곧은 선비라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만 불귀의 계기 되고만 것입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정신이 나간 채 이 고개에서 아들을 기다리다 죽어 원기가 되었는데 8량의 한이 맺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8량이라고 외쳤다는 것이었지요. 노인을 만난 사람들마다 혼절하는 바람에 8량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에야 8량을 받게 되어 자신의 한이 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노인은 잘 가시오 한마디 하더니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길이 훤하게 트이고 그 덕에 김군수는 고개를 쉽게 넘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불타버린 고향집. 옛날 몽골병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백성들을 죽이고 집을 불사르고 많은 재물을 빼앗아갔지요. 결국 임금님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몽골병의 행패는 더욱 심해졌지요. 특히 그들은 예쁘고 지혜로운 여자들을 잡아갔습니다. 잡혀간 여자들은 몽고 귀족의 부인이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때 시기라는 사람의 막내딸도 몽골로 잡혀갔지요. 시기의 막내딸은 몽고 임금의 둘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더 많은 여자들이 몽골 병에게 잡혀갔지요. 어떤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하루빨리 시집을 보내었습니다. 몽골로 잡혀간 처녀 중 찔레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찔레가 잡혀간 곳은 벼슬이 높고 살림도 넉넉한 부잣집이었지요. 주인과 집안 식구들은 찔레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찔레 아가씨, 뭐 필요한 것 없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언제나 식구들은 찔레를 걱정했습니다. 찔레는 매일 빈둥빈둥 놀기만 하였지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던 고향과는 달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찔레는 늙은 어머님과 어린 동생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도 저 달을 보고 있겠지. 찔레는 눈물을 훔치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밥맛도 없고 잠도 이루지 못하였지요. 찔레 아가씨가 무슨 고민이 있는 모양이에요. 몽골 식구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찔레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얘야, 무슨 근심이 있길래 울고 있느냐? 아닙니다. 괜찮다. 무슨 일이든지 도와줄 터이니 말을 해보거라. 찔레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주인님, 정말 제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렇고 말고 어서 말해보아라. 사실은 고향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를 고향으로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주인은 금방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얘야, 네가 돌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 집 식구들이 이곳으로 와서 살면 어떻겠느냐? 주인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예? 저희 식구들이요? 그래, 우리 집이 워낙 크니 너희 식구들이 와서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찔레는 주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주인의 말대로 하면 부모님과 동생들이 고생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어떻게 가족을 데려오느냐 걱정이 되지. 염려 말거라. 내가 너희 나라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도록 하마. 주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날 주인은 심부름하는 사람을 찔레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찔레는 매일 밤 떨리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기다렸지요. 몇 달 후 심부름 갔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찔레 아가씨의 고향에는 집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찔레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땅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지요. 혹시 몽골병이 쳐들어와 모두 죽인 것은 아닐까? 그날부터 찔레는 또다시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인은 찔레를 불렀습니다. 찔레야, 네가 그렇게도 부모님과 동생들을 보고 싶어하니 어쩔 수가 없구나. 너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줄 터이니 직접 가족들을 찾아보도록 해라. 찔레는 주인의 말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찔레는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나 고향 집은 이미 불에 타고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굶으며 가족을 찾아다닌 찔레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불쌍한 찔레의 영혼은 찔레꽃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중전이 된 여우. 옛날 어떤 총각이 과거를 보러 가다가 주막에 들렀습니다. 날이 저물어 잠을 자는데 꿈속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지요. 여보게 총각, 오늘 밤 내 제사가 있었는데 뜰에 복숭아 씨앗이 떨어져 있어 음식을 먹지 못했다네. 노인은 넋두리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총각은 주막 주인에게 꿈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 정말 고맙소 젊은이. 아버지가 총각의 꿈에 나타나 깨우쳐 주신 것이니 오늘 저녁 다시 제사를 지내야겠소.
그러니 하룻밤만 더 묵고 가시오. 총각은 하는 수 없이 하루 더 묵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얼른 마당에 떨어진 복숭아 씨앗을 없애버렸지요. 주인은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한 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날 밤 꿈에 백발의 노인이 다시 나타났지요. 오늘은 총각 덕분에 잘 먹고 가네. 주막에서 동쪽으로 가면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동쪽으로 뻗은 가지 밑을 파면 금 덩어리가 나올 걸세. 자네는 금 덩어리를 아들에게 주고 이 집 문턱을 목침이 될 만큼 베어가게. 그 목침을 갖고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야. 다음날 총각은 느티나무를 찾아가 동쪽으로 뻗은 가지 밑을 파보았습니다. 정말 금덩어리가 나왔지요. 총각은 금덩어리를 주막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주인께서는 목침을 하나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베어주시오. 이리하여 총각은 목침을 얻어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총각이 서울을 향해 숲을 지나고 있을 때였지요.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어디선가 총각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총각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목침이? 총각은 목침을 꺼내 귀를 쫑긋 세웠지요. 서울로 가거든 이 정승댁을 찾으세요. 그 댁딸이 병에 걸려 있을 거예요. 어서 가서 아가씨의 병을 고쳐드리세요. 내가 어찌 병을 고친단 말이야. 그 병은 뒤뜰 연못에 사는 천년 묵은 메기가 독을 피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메기를 잡아 죽이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총각은 서울로 들어서자마자 이 정승 댁을 찾아갔습니다. 목침의 말대로 정승의 딸은 병이 나서 누워 있었지요. 영감마님, 따님의 병을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젊은이가 우리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글쎄요. 일단 제가 병을 보아야겠습니다. 총각은 의원들처럼 맥을 짚어보는 척 했습니다. 그리 대단한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단한 병이 아니라면 정말 고칠 수 있는 병이란 말입니까?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대장간에 가서 풀무와 쇳덩어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말이 떨어지자 이정승은 하인들을 시켜 그것들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총각은 풀무와 쇳덩어리를 가지고 연못으로 가보았지요. 풀무로 숯불을 피워 쇳덩어리를 벌겋게 달구더니 연못에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니 연못 위에 엄청나게 커다란 메기가 죽어 떠올랐지요. 정말 메기가 있었구나. 총각은 목침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얼마 후 정승의 딸은 병이 씻은 듯이 나았지요. 정승은 딸의 병을 고쳐준 총각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 총각은 과거에도 합격하여 벼슬을 얻었지요. 그런데 그때 나라에서는 재상만 되면 얼마 가지 않아 죽고 마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총각도 재상의 자리에 올랐지요. 재상이 된 총각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군. 임금님께서 주신 벼슬이니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때 목침 보자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상은 얼른 목침 보자기를 풀어보았지요. 재상어른, 이곳은 원래 여우가 살던 굴로 여우들이 안가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상 어른께도
밤에 여우들이 젊은 부부로 변하여 들어와 집을 지어 달라고 할 거예요. 재상은 그제서야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재상 어른, 절대 놀라지 말고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셔요. 그런 다음 집을 불로 태우세요. 그러면 여우가 튀어나올 것이에요. 그때 여우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재상 어른이 산답니다. 그날 밤 재상은 밤 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람으로 변한 여우 부부가 찾아왔지요. 목침의 말대로 부부는 집을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알겠다. 집을 지어 주겠으니 어서 가보거라. 재상은 여우 부부와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재상은 장작을 가져다가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자 여우 2마리가 뛰어나왔지요. 영감마님, 너무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 여우가 화를 내며 덤벼들었지요. 재상은 장작으로 여우를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부인 여우가 도망을 치고 말았지요. 몇 년 후 대궐에서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중전 마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임금님은 새 중전을 맞았지요. 그러나 새 중전도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이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지요. 중전, 어서 일어나세요. 전하, 제 병은 쉽게 낫지 않는 병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쉽게 낫지 않는다니요? 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약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오? 내가 못 구하는 약이 어디 있겠소? 어서 말해보시오. 그 약은 재상의 간이옵니다. 재상의 간? 임금님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재상은 깜짝 놀랐지요. 전하, 제가 중전 마마의 맥을 짚어본 다음에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재상은 중전 마마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목침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중전이 있는 방으로 갈 때 매 1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소매에 넣어 가세요. 재상은 목침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재상이 중전의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소매에 넣어왔던 매가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올랐지요. 매는 중전의 머리 위에 앉아 2눈을 뽑았습니다. 동시에 고양이는 중전의 목을 물어버렸지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임금님과 재상이 놀라는 사이에 중전은 피를 쏟으며 1마리 여우로 변했습니다. 중전으로 둔갑해 있었던 여우는 장작불에 태우려다 도망친 부인 여우였지요. 도깨비 사위를 죽인 사람. 옛날 어떤 영감이 장터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돌아오다가 길에서 도깨비를 만났습니다. 도깨비가 말하였지요. 영감님, 영감님에게는 예쁜 딸이 있지요. 나에게 줘요. 안 그러면 집에 못 가게 할 것이요. 영감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깨비에게 붙들려 가면 다시는 집안 식구들을 보지 못할 것이었지요. 영감은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딸을 줄 터이니 집에 보내다오. 고마워요 장인어른. 우선 혼례식 준비를 해주세요. 내일 내가 댁에 갈게요. 영감은 도깨비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와 어여쁜 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괜한 약속을 하여 딸의 장례를 망친 것 같아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깨비는 영감의 집에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새신랑이라고 옷차림이 말쑥하였지요. 장인어른, 혼례식 준비는 다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을 불러 어서 식을 올리도록 합시다. 영감은 도깨비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울고 불고하는 딸을 겨우 달래어 도깨비와 혼례를 올려주었지요. 도깨비는 영감의 집에 신방을 차려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도깨비 사위는 저녁마다 외출을 하였지요. 이곳저곳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날이 밝으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다 왔는지 늘 돈꾸러미를 들고 들어왔지요. 그 덕분에 영감 집은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영감은 도깨비 사위 덕에 잘 살게 되었지만 도깨비 사위가 싫었습니다. 하루빨리 자기 집에서 도깨비 사위를 쫓아내고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영감은 도깨비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자넨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지. 누가 감히 자네에게 맞설 수 있겠나? 아니에요. 나도 무서운 것이 있어요. 누런 게로 끓인 게장국은 냄새만 맡아도 소름이 쫙 끼친답니다. 도깨비는 말을 하면서도 겁이 나는지 벌벌 떨었습니다. 영감은 그 모습을 보고 옳거니 하였지요. 영감은 도깨비 사위가 외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깨비 사위가 집에서 나가자 영감은 누런 게를 잡아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 다음 국 그릇에 담아들고 대문 옆에 숨어 있었지요. 새벽녘이 되자 도깨비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영감은 대문으로 들어서는 도깨비 사위를 향해 국을 끼얹었지요. 으악, 이게 뭐야? 국을 머리에 뒤집어 쓴 도깨비 사위는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깨비 사위는 겁에 질려 멀리 달아나 버렸지요. 도깨비 사위를 쫓아버린 영감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녀석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으면 어쩌지? 언젠가 다시 우리 집을 찾아올 텐데. 영감은 걱정을 하다가 대동강에 있는 다리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깨비들이 많이 모인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다리 위에는 문지기 도깨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감이 다리 밑으로 내려가려 하자 문지기 도깨비가 앞을 가로막았지요. 사람은 못 들어가요. 도깨비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좀 들여보내다오. 찾을 도깨비가 있어서 그래. 우리 사위가 도깨비인데 며칠 전 집을 나가고서 소식이 없다네. 영감이 사정을 말하자 문지기 도깨비는 영감을 딱하게 보았는지 감투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감투를 쓰고 들어가세요. 고맙네. 영감은 감투를 쓰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리 밑에는 많은 도깨비들이 모여 있었지요. 영감은 주위를 둘러보며 도깨비 사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도깨비 사위는 보이지 않았지요. 잠시 후 대장 도깨비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지금부터 누가 왔는지 확인하겠다. 이름을 부르면 큰 소리로 대답하여라. 대장 도깨비는 출석부를 펼쳐들고 도깨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은 귀를 기울였지요. 얼마 뒤 도깨비 사위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도깨비가 말하였지요. 그 친구는 누런 게로 끓인 게장국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시름시름 앓다 죽었어요. 그래? 거참 안 됐구나. 대장 도깨비는 한마디 하고는 다른 도깨비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도깨비 사위가 죽었군. 정말 다행이야. 집으로 돌아간 영감은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고 합니다. 똥 받은 너구리. 옛날 어느 숲속에 일하기 싫어하는 너구리가 살았습니다. 너구리는 빈둥빈둥 놀기만 하였지요. 다른 동물들은 추운 겨울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너구리야, 그렇게 매일 놀기만 하면 어떡해? 오소리는 너구리가 걱정되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따뜻한걸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너구리는 괜한 걱정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찬 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숲속 동물들은 겨울 준비를 끝내가고 있었지요. 게으른 뱅이 너구리는 굴을 파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아휴, 모르겠다. 당장 눈이 내리는 것도 아닌데 뭘. 아직 햇살이 눈부시잖아. 며칠 후 찬바람이 살랑살랑 나뭇잎을 건드렸습니다. 너구리는 겨울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낮잠만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한박 눈이 내리고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였지요. 집 없는 너구리는 사나운 눈보라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냥꾼들이 들과 산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1년 내내 놀기만 하던 너구리는 쉴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 논으로 가보자. 너구리는 몸을 벌벌 떨며 볕단이 쌓여있는 논으로 갔습니다. 어느새 볕단은 눈으로 덮여 있었지요. 이러다가 얼어 죽겠는걸. 안 되겠다. 오소리를 찾아가야지. 오소리 아저씨, 눈보라가 치는데 집이 없어 헤매고 있어요. 너구리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한참 후에야 오소리가 굴 밖으로 나왔지요. 굴 밖으로 드나들기 귀찮았는데 저 녀석을 좀 부려먹어야겠다. 오소리는 너구리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집이 좁아 어쩔 수가 없네. 오소리 아저씨, 눈보라가 쳐서 어디에도 갈 수가 없어요. 제발 도와주셔요. 너구리는 다시 한번 사정했습니다. 어디라도 좋으니 그저 이 집에서 추운 겨울만 지내도록 해주세요. 너구리는 머리를 조아리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럼 할 수 없지.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단다. 내가 땀 흘려 굴을 파는 동안 너는 빈둥거리며 놀지 않았니? 그러니 널 공짜로 먹여줄 수는 없어. 그럼요. 뭐든 할 테니 내쫓지만 말아주세요. 너구리는 오소리를 붙잡으며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시키는 일이면 뭐든지 할 텐가? 네,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너구리는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너구리는 오소리 굴에 살면서 온갖 힘든 일은 다 하였지요. 하다 못해 오소리의 꼬리 밑에 등을 대고 구린내 나는 똥까지 받아냈습니다. 그제서야 너구리는 1년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제 손으로 벌어놓은 것이 없어서 남의 일을 해주면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을 보고 똥진 너구리 같다고 했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